네, 앞서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상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결과 내용과 관련해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대법원 결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얘기를 좀 개략적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벌써 3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최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내용들에 대한 혐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 내용은 무죄가 선고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승마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용역대금으로 돈을 수십억을 지원을 받고 여기에 말 세필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말 세필에 대한 소유권 내용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 삼성그룹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뇌물과 제3자 뇌물 공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시호 씨가 운영하고 있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이 16억을 지원했던 부분들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게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났던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이후 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2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이 시점입니다. 노 교수님, 재판이 왜 이리 더디게 진행이 된 걸까요? 이번 사건과 같이 이렇게 쟁점도 많고 또 피고인 등 관련자도 많고 증인도 많고 다툼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대법원 그 상고심까지 이렇게 2년 남짓 걸렸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다른 재판을 따지고 보면 이게 찾아보니까 2017년 4월 17일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날이거든요. 최서원 씨하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좀 그 전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한 4개월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닙니다. 보통 이런 걸로 뭐 한 4, 5년 걸릴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안 그동안 또 이렇게 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이유는 1심에서 특히 그 일주일에 막 4번씩 재판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번씩 했고 또 항소심 같은 데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이제 그 재판을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여타 사건 또 다투어야 될 여러 가지 쟁점과 심리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긴 건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최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이 됐죠. 또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좀 풀려났던 그런 상황이고 이 두 사람의 처지가 갈린 이유는 뭔지 그간의 재판 진행 과정과 함께 좀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의 처지가 갈렸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부터였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삼성에서 이 최순실의 딸에게 말 세피를 지원했던 것이 과연 뇌물의 액수에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말 세필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세필의 금액인 36억 원도 34억 원이죠. 34억 원도 뇌물 액수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한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용하는 것처럼 최순실에게 넘어갔지만 계약사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말세필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이익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말 3마리의 금액인 34억 원은 뇌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성의 승계 현안이 있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3자 뇌물죄여야 됩니다. 지금 삼성이 승계 현안이 있었고 이 승계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동계영재 스포츠센터에 돈을 16억 원가량 지원을 했다. 이것이 예.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인가 여부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16억 원가량을 뇌물죄에 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고 승계 현안도 그 당시엔 없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될 수가 없다. 즉 뇌물의 액수에서 차이가 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의 금액, 횡령의 금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50억 원 미만이 되면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 씨는 실형을 지금 살고 있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있는 상태라서 처지가 갈라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둘 항소심에서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재판이 다르니까 예. 같은 사실관계잖아요. 뇌물이면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관계가 하나인데 다르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정 판결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던 판결입니다. 알겠습니다. 뇌물의 기갈은 박근혜와 이재용의 운명.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네. 두 판결이 엇갈린 과정에선 이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이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도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하게 되는 결과에 따르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했던 수첩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애당초에 처음에 안종범 수석이 작성했던 수첩이 굉장히 여러 건이 발견이 됐고요. 이것을 우리가 실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세하게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놨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 증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간접 사실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많은 것들이 다 증명이 됐다면 아마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재판 결과도 달라졌을 텐데 예. 일단 이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게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이번 선고에서 좀 주목해볼 핵심 쟁점들 좀 법리적 관점에서 짚어주시죠. 일단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은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파기환송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무죄는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유죄 중에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과 다른 혐의들이 합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즉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뇌물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또 예.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선고해야 정확한 형량을 알 수 있고 피선거권의 제한 기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문제가 됐고 원심이라든지 2심, 항소심에서의 절차가 문제가 됐을 때는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기하겠다라고 했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있었는데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의 이유는 강요죄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 피고인, 지금 대기업 임원들,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임원들과 또 안종범 전 수석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서 이익을 제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해악의 고지가 되겠는가? 예. 이 부분은 직권남용은 유죄이지만 해악의 고지는 인정이 안 돼서 강요죄로 무죄의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관련되어서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파기환송이 좀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세필에 대해서 모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 예. 그리고 부정한 청탁과 삼성의 승계 현안도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계영재 스포츠센터에 있었던 16억 원 모두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같은 내용을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판결 결과 좀 눈에 띄는 부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뭐 별개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예. 세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소 경우 결론을 같이 하지만 네. 법리 그 결론에 이르는 이제 이론이 다르다. 예.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예. 다수 의견과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아까 여러 설명하셨지만 뇌물죄가 이제 인정하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말 3마리 값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항소심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사용 이익만 인정해야 된다. 뇌물 액수로. 그렇게 했는데
이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도 혹시 그와 같은 예.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최순실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액수가 인정된다 예. 이런 거였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그런 소유권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서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 예. 그래서 뇌물 액수를 전체 말값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반대 의견 논 거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영재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봐서 제3자 뇌물로 인정했는데 사후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뭐 지배권 확보에 뭔가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사전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래서 이제 이 부회장 예.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3명의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먼저 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파기환송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재판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좀 이번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2심으로 파기환송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선출직이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뇌물 범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다른 죄랑 뇌물죄를 같이 합쳐서 병합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라는 예.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분리된 선고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심에서 이미 국정농단으로 25년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형이 조금 더 높게 선고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가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묵지 않고 이 분리 선고를 했을 경우 형량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파기환송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선고가 되면 이 죄에 그러니까 2년, 3년, 5년 각각의 형을 합쳐서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형 중에서 나머지 형들은 그대로 이 나머지 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상 이 뇌물죄만 분리 선고라면 뇌물죄는 별도의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앞서서 기준으로 20년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별도의 형이 5년이 있으면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년 더하기 5년에서 총 25년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이 된 것이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에 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또 사면의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형량 가중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노 교수님, 이 반대로 이번 건과는 별개로 반대로 좀 낮아지거나 좀 꼭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만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분리 선고한다고 해서 대체로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네. 꼼꼼하게 이제 판결문을 이제 2심에서 따져보겠지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따져보겠지만 예. 그런 거 따져볼 때 다른 것에서 뭐 이게 형량을 낮출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뇌물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꼭 형량을 높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뭐 반드시 형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른 걸 따져봤을 때 예. 그때 이제 한꺼번에 경합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리선고한 예.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제 구체적인 그 형량은 그때 가서 또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말 세필과 관련해 볼 부분인데요.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맡은 이 말 세필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이전됐다는 게 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노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뇌물로 인정됐다는 거죠? 예, 뇌물액으로 이제 말 세필 값이 전체적으로 인정됐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뇌물 우리가 또 뇌물 수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고 받았다는 거니까 뇌물을 받았다고 할 때 2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받았다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내 걸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 걸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지 않느냐.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 측에 남아 있었다. 네. 대신 최순실 씨 측, 정유라 씨 측은 그것을 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근데 그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한정할 수 없으니까 뇌물죄에 포함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대법원에서는 뇌물 수수라고 하는 것은 예.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이전됐다면 그걸 예. 받았다면 그 수수가 맞다. 그래서 이것은 뇌물 수수 액수 전체를 말 세필 값을 예. 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부 또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했었던 원래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2심 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당초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김 교수님 이 결과 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이 내용들을 일치시켜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파기환 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 세 마리가 중요한 이유는 뇌물에 대한 여부는 어차피 코어 스포츠에 지원했던 이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뇌물로 다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50억이 넘는가에 대한 뇌물 가액에 대한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가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선고 결과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이 말 세 필이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 점만 따져보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말 세필만 뇌물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좀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말 세필도 뇌물액으로 인정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 삼성의 그 승계 작업의 현안도 인정이 됐고 동계영재 스포츠센터에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억 원은 당연히 넘고요. 지금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로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랐을 때 50억 원이 넘으면 지금 5년 이상이에요. 여기에다가 뇌물뿐만이 아니라 이 뇌물과 더불어서 함께 횡령의 문제가 되는데 이 횡령 같은 경우에도 또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설사 이제 다시 원심으로 내려가서 장량 감경이라고 하죠. 양형에 따라서 장량 감경을 법원이 한 번 감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두 가지가 다 뇌물이 인정이 됐을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굉장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된 것이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하나만 더 좀 여쭐게요. 물론 이 부회장으로서는 넘어야 할 선이 또 있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여부였었는데 이 또한 좀 대법원이 결국 인정을 좀 했죠. 맞습니다. 이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항소심으로 갔을 때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와는 달리 조금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제3자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뇌물죄도 같이 들어갔는데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되고 이 제3자 뇌물죄로만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되려면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은 이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지배권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경영권의 승계라는 현안이 필요했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어떤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16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되고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가 인정이 안 됐고 현안이 없었고 그러면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한 청탁을 왜 했겠느냐라고 해서 이 16억 원이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종범의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 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종범의 수첩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 승계 현안이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뇌물죄도 올라가고 횡령죄도 올라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더 큰 산을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대법원의 판결을 오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부회장의 이 2심 재판부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현안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지금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판 결과를 과거에 지켜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얘기를 내렸냐면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넉넉한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 여기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앞서 최단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권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그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노 교수님,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이 암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내용이요. 이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또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 대목도 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건 어떤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뭐 다른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 쓴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다가 적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오늘 재판 저 대법원 전체 합의체에서 선언 합의체에서는 그걸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을 적은 게 있다. 예. 근데 그걸 인정할 거는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뭐 최태원 회장인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나서 그 내용을 저 대화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거니까 그 말이 전문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거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할 증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증거에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고 그것을 안종범 수석이 받아 적었다 한 것은 그거는 이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가지로 나눠봤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은 파기환송이 됐는데 자, 최 변호사님. 이 부회장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지금 파기환송이 됐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법정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액이 지금 말소유권의 세필 34억 원에다가 동계영재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하면 거의 50억이 뇌물로 추가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정형만으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3년의 유기징역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섰죠. 그래서 추가로 이 뇌물액이 증액이 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원심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이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양형에서 장량 강경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장 지금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는 뇌물, 이 뇌물을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뇌물의 성격을 요구형 뇌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그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있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형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항소심에 다시 내려가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퉈서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한 번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게 좀 적극적으로 피력이 돼서 받아들여지면 말 그대로 실형을 조금 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좀 그 얘기인가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한편으로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 또 재단 관련 뇌물죄에선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무죄로 확정했다. 이런 점에 봤을 때는 뭐 삼성으로서는 일부의 승리다 예.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걸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상고한 거니까요. 예. 특히 이제 그 뭐 미르재단 스포츠재단에 나온 거 낸 출연금도 무죄 뇌물죄가 아니라고 돼 있고요. 예. 재산 국외도피죄도 무죄로 확정됐는데 이게 재산 국외도피죄가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굉장히 형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예. 원래 검찰의 특검이 기소할 때는 총액 뭐 유로로 이제 계산이 됐었는데 예. 우리 환산해서 이제 79억 원을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산 도피죄가 도피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징역 예. 5년 이상. 근데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9억 원이니까 50억 이상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 유죄가 인정됐으면 이재용 부장으로서는 굉장히 뭐 실형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항소심에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논리가 뭐냐면 이걸 돈을 받은 최 씨가 자기 해외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했을 뿐이지 예. 삼성이 그걸 적극적으로 도피한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했거든요. 그 항소심에서 그걸 인정했었고 또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무죄로 확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김 교수님도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어차피 뭐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2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봤을 때 집행유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이 굉장히 높게 선고되는 것들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벌써 오늘 대법원이 형이 선고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부진 사장이 있는 호텔시라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까지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엔 대개 이제 재벌 회장들 선고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이렇게 정찰제 판결이라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뭐 이것들을 이 부회장도 그렇게 따르지 않겠냐 했는데 2심에서는 또 조금 뭐랄까 하여튼 뭐 물론 법리적 판단이겠지만 예. 2년 6개월에 4년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애매하다 할까?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심 되더라도 과거 예를 따르자면 물론 사법부가 그대로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뭐 첨언을 좀 해주셨고요.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도 좀 주시를 한 부분이 있죠. 그 이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조 원대 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연관돼 있다 봤기 때문일 건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김 교수님, 이 경영권 승계와 분식회계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맥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굉장히 부풀리고 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에 두고 부정한 청탁으로 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보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에 조금 더 박차를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사실 만약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가 인정이 되지 않았었다면 검찰이 향후 재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셈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에픽스가 있었고요. 이 삼성에픽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된 게 지금 문제인 것인데 여기에서 검찰은 그 당시에 이 기준이 바뀐 것을 고의의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하려면 검찰 입장에서는 왜 고의적으로 하필 그때의 분식회계를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 왜 하필이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한 입지를 가지게 됐고 이런 경영의 승계 현안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 아니죠. 대법원 선고에 있기 전에 의견서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검찰의 의견서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의견과 똑같이 그 당시에 승계 현안이 있다라고 했으니 물론 이 대법원의 이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것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의 판결에 가져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100% 이것을 그대로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에 본인이 유죄로서의 입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입증의 부담을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방금 이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이번 대법원 판단이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의 수사에 좀 힘을 실어줄 거다 이런 관측은 좀 분명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반드시 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문제는 분식회계 자체를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쟁점이고 그 자체가 쟁점이고 그리고 또 그에 의해서 뭐 증거인멸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쟁점이고 그 과산을 넘으면 또 그야말로 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의도, 승계 작업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의도를 입증했는데 의도란 것은 사실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당시에 이게 승계 작업 현안이라는 것이 있고 대통령에게까지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인정은 되지만 그걸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했느냐 하는 건 사실은 이게 다 사람들 내심에 있는 문제니까 정황 증거가 있자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에서 지금 얘기한 승계 작업이 현안이었다라는 것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도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관해서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이 대법원 선고 결과 후 삼성 측이 내놓은 반응 뭐 나오긴 했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국민 입장에 맞춰서 굉장히 국민 감정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두 번째로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달라고 삼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오늘의 파기환송 재판 결과는 삼성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경제적인 이 먹구름을 좀 끼우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김 교수님 방금 말씀 말미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선고 결과가 가져온 이 파장, 삼성 입장에서는 중압감이 좀 상당했겠죠. 중압감이 굉장히 크죠.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원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지금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가능성도 아주 남아있긴 하지만요. 실형을 선고받을 일단 위기에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에는 이제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르면 횡령이 일정액 이상일 때에는 공범이 있는 회사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경제사범에 관한 TF팀을 만들면서 경제사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최초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삼성 측 입장과 삼성이 느꼈을 중압감에 대해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회장으로서는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영 행보는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노 교수님, 그럼 앞으로 환송심은 이제 언제 어떻게 열리고 최종 결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법리적인 남은 절차로 좀 함께 짚어주시죠.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파기환송심을 항소심 재판부에 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또 최순실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소심에서 했을 때 예전 재판부가 다시 맡을지 아니면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에 판단해가지고 이걸 또 병합을 할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건의 어떤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병합하는 것도 괜찮은데 과연 병합하면 또 변호인들이 동의할지도 문제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파기환송 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미 정해준 결론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그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인가요? 그 경우에도 봤을 때 재상고심 또 재재상고심 재환송심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형량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게 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 이런 오늘 같은 사건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 뭐 분리선고하라 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또 재상고심 갔을 때 다시 또 파기환송심이 열리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연말까지 결론이 날지 또는 아까 이제 선 변호사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확정이 되고 내년 총선 전에 뭐 사면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쟁점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정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숨가쁘게 지금 뉴스 속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재판에서의 쟁점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좀 쟁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형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기징역에서 상한에 육박하는 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파기환송에서 형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같은 경우에가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문제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뇌물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인들은 다투겠죠. 뇌물이 인정이 돼도 또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액수와 또 양형 단계를 어떻게 다투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에 대한 쟁점들은 앞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정경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부가 엄격하게 이 기준들을 굉장히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준들이 아마 동등하게 향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똑같은 재판으로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지럽게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노 교수님. 끝으로 좀 시청자들이 앞으로 남은 이 쟁점, 이와 관련된 부분 어디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이제 어떤 판단할 것인가, 과연 그래서 또 이제 실형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또 집행유예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겠죠. 아마 지금 2심 항소심 판단도 그랬을 거예요. 원래 1심에서 5년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2년 6개월에 4년이라는 집행유예 4년이라는 이걸 하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과거 여러 재벌 재판에서 똑같은 것처럼 뭐 경제가 어렵다든지 경제에 기여를 해온 바가 많다든가 그런 걸 아마 고려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항소심 판단도 이게 파기환송심 판단도 아마 그런 두 가지 어떤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한편에서는 또 경제가 더 어려운데 경제 기여 연보가 많은데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찬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판단들이 어떤 이 상충되는 그 쟁점들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